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수업이 우리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 대학 가는 거가 올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미국의 로또 막 조 단위로 나와, 상금이. 여러분 로또를 샀는데 재산이 조가 됐어. 물론 이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려는 학생들 있겠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통장 얘기고, 여러분 통장 잔고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거. 경제지표가 작살나면 당연히 예를 들면 GDP 가치 또는 뭐 국민 총생산, 뭐 구매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돈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자산 가치들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경제지표랑 자산 가치는 같이 가요. 그리고 결국 자본주의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상향하는 그래프예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모순이 인플레이션인데, 일단 들어 얘들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와리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MF 같은 게 왔어. 그러면 당연히 경제지표 박살나니까 자산가치도 같이 박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살났던 만큼 또 회복도 우리나라는 빨랐죠. 그러면 경제지표가 회복되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회복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2008에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지표가 박살나고 있으니,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박살났거든. 우리는 여기 더 많이 박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지표 박살났으니까 자산가치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올라버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네, 더 올라요.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출제될 줄 알았어.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네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지표 박살났죠? 아직은 회복이 아니에요, 경기지표가.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죠? 경기지표 박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천장 뚫고 갔어, 그냥. 히스토리컬 하이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당장은 우리 통장 얘기야. 자, 관심 없는 애들 있죠?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 너희가 관심 없는 이유는 너희는 아직도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야. 잘 봐. 이 얘기를 하려면은 간략하게 역사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역사 강의 내가 잘 안 해. 오늘 짧게 할게. 잘 봐. 선사시대예요. 그 당시에 생산은 그냥 자연하고 여러분 몸뚱이 노동력이에요. 문명이랄 거 말 것도 없어요. 왜? 잉여 생산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서, 농업시대가 들어오면서 왜 국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냐면, 이때의 생산수단은 뭐가 되는 거야? 토지. 그리고 역시 노동력이야.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그게 노동력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이가 노동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다들 안 하는 거야. 다시. 토지와 노동력. 그러면 이 농업시대의 생산수단은 토지잖아요. 결국에는 토지 그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권력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권력과 결합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동양에서는 왕토사상회라 그래서 모든 게 다 왕의 것이다. 서양에서는 교회 거예요. 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장원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던 거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리고 나서 산업혁명이 왔죠. 산업혁명이 오면서 어떻게 됐어? 생산수단은 공장으로 바뀌지. 그런데 여러분, 그 공장은 누가 소유합니까? 자본이 소유한단 말이야. 즉 자본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문제는 법가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러면 이미 너희들은 폐병 걸려서 죽기 직전인 거야. 그 시절에는 4살, 5살, 6살짜리 애들 데려다가도 탄광에서 일 시키던 시절이야. 즉 의식주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시절이에요. 왜? 즉 그 당시에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이 정도 돈을 벌어다 줬는데, 노동자들은 시발껏 백날이라도 뒤지기 직전이야.
왜 그랬을까?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에요. 즉 원인이 어디 있었던 거냐면 착취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공산주의까지 극단적으로 갔던 애들도 있고 수정자본주의로 갔던 애들도 있죠. 이해됐어? 뭐 이거 또 이제 얘기하면 우리 이제 또 이제 정치충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뭐 일배충부터 해가지고 다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 제발 공부하세요 라는 말을 내가 여기서 할 줄 몰랐는데 이랬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놨다가 대공황 2번 쳐맞고 수정자본주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 왜 공산주의가 그 시절에 그렇게 떡상을 했겠어요? 그 시절에는 이만큼을 착취를 했기 때문인 거야. 그 시절에는. 그러면서 수정자본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자본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이 딱 매칭이 되는 그 시대가 와요. 그런데 미국은 이 시점이 레이건 시절부터고, 그래서 1980년대고요. 우리나라는 IMF 이후예요. 2000년대예요. 자,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고 봐버리냐, 이 시절에. 야,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이 이렇게 벌어지는 건 착취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좀 제 내피셜입니다. 제 내피셜은 일부 있겠지.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착취하다가 골로 가요. 요즘은. 더 무서워. 요즘은. 이게 아니라 금융공학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떡상이 가져온 생산성이 어마어마해져 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 설명드렸다시피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의 노동력은 한번 패배를 겪어요. 기계한테. 맞잖아. 힘쓰는 걸 어떻게 기계를 이겨. 그래서 산업혁명 시절에 사실은 인간은 이미 육체노동에서 답이 없어지는 시점이 온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산업혁명 시대가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기계는 육체노동을 대신하지 정신노동을 대신하진 않아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 점차적으로 80% 90% 이상의 농업 또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산성에서 기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지식노동자로 계속 바뀌는 시대였다고. 봐봐 얘들아. 선사시대는 100% 육체노동자예요. 농업시대도 95% 97% 농업 전부 다 육체노동자예요. 3% 정도나 뭐 성직자나 관료나 했겠지. 그런 압도적인 비율의 육체노동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100%에서 20% 미만으로 소멸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도저히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들. 예를 들면 뭐 기계가 지금 배달할 수는 없어.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기계가 정교하게 막 미장일을 할 수는 없어. 용접을 막 용접을 또 얘기하면 또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알죠? 용접을 기계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전문 기술자들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기계보단 우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로 바뀌는 거야? 정신노동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게 있죠. 금융공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본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 자체도 커져버린 거고, 과학기술이 떡상하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 넣어서 만들어낸 과학기술이 예를 들면 110만 원 정도를 만들어줬다면 과학기술이 발달했어. 금융공학도 발달했어. 그럼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1억짜리 과학기술로 떡상할 수 있었다는 거지. 과학기술 생산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인간의 몸이 갑자기 막 초월적 존재가 됐다든지 막 뇌 컴퓨터 칩 심었다든지 해가지고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존재가 됐냐고. 몸뚱아리는 그대로고 두뇌도 거의 그대로예요. 즉 인간의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거의 크게 많이 발전할 게 없는데 금융공학과 과학기술의 떡상에 따라서 자본이 가져올 수 있는 생산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다는 거야. 이건 내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자본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의 차이는 물론 일부 구조적 변화 때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치나 사회 법과제도에 그 다음에 금융권에 있는 애들의 농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요. 초반에는. 하지만 뒤쪽에서 이렇게 벌어져 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장도 쿠팡이 창업한 지 12, 13년 만에 바로 100조짜리 회사가 됐어요. 우리나라 2등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 바로 밑이라니까, 쿠팡이. 쿠팡, 그 로켓 배송, 쿠팡 이츠. 우린 아무 생각 없이 치킨 시켜 먹을 생각만 하는 그 쿠팡 이츠가, 쿠팡이. 즉, 금융공학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떡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기계를 대신할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기계는 자본이 소유하는 거고, 결국에는 자본의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인간의 노동 생산성을 추월할 수밖에 없었 상황이 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간단해요. 자본 생산성에 다 같이 어깨 걸면 되는 거야. 돈 벌어서 주식 걸치면 되는 거야, 이제. 주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우리가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의 통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어. 현물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근데 또 문제는 현물을 보유하잖아요. 당장 건물도 노후화되고 자동차도 노후화돼서 감가상각돼서 가치가 또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여기에 걸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예요. 선사시대의 인간은요, 수렵 채집을 위한 지혜가 필요했던 시대고요. 농업혁명의 인간은요,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애를 잘 낳아야 돼. 애를 잘 낳아야 된다니까, 그 시절에는. 자, 드디어 산업혁명이 왔죠. 방법은. 자본 축적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요, 자본 생산성에 거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으로 빠지면서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전문성이 있는 영역들,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이 되고 싶어 했었던 이유도 사실은 산업혁명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대의 초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자,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제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월세로 1년 한 6개월 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법을 어느 정도는 아니까, 왜 저러지 하면서 이제 뭐 법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설마 해서 혹시나 싶어서 이사 가려고 부동산을 찾아보는 순간 우리 집이 원래 들어올 때 7억이었어요. 1년 6개월 전에. 지금 15억 갑니다. 1년 6개월 만에. 실화야, 이건. 그리고 월세가 조금 더 못했으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7억짜리 샀고 1년 6개월 놀고 먹었어도 갑자기 8억이 생기네? 알겠어요? 부동산 투기해라, 주식 투자해라, 부동산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런 경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프라임 모기지론, 2008에 있었던 리먼 사태나 그리고 불과 2, 3년 전에 있었던 독일 구체 사태, 그때도 어땠냐면 우리 옆집 사는 할머니가 우리은행, 신한은행 창구 직원이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해가지고 노후자금 2억대를 박았다가 2억 다 날렸던 게 불과 2, 3년 전 독일 국채 사태예요. 독일 국채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안 망한다. 근데 파생상품이었던 거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그걸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던 거고, 그거 믿고 투자했다가 노후자금 다 날리는 거야. 여러분, 100년 전에는 한글을 모르는 문맹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경제와 법률을 모르는 문맹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수능지문에서 이렇게까지 경제지문과 법률지문을 빡세게 내는데 문제는 전공자들이 보잖아요. 이상해 뭔가. 당연하죠. 경제학이 아니니까. 법학이 아니니까. 고3 수준 학생들이 대학 가서 배울 수 있는 베이스를 쌓아주는 수준이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아니, 좀 뇌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해봅시다. 2018 6월 방금 풀었었던 통화정책에서 일단락을 보면요. 이쪽으로 와봐. 이 흐름을 싹 잡아놨어요. 오케이? 그리고 바로 뒷장 보시면은 그 해의 수능이야. 통화정책에서 정책수단으로 이어지면서 통화정책, 통화에 관련된 거니까 환율 변동 얘기하는 거.
얘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잡는 게 이게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전제해서 이 내용이 엮이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 이상한 아직과 고집과 편견은 누가 잡아주는 거지? 평가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EBS가 기출 연계한다. 독서 모형은 글의 내용에만, 구조에만 집중하는 상향식 모델도 있지만 하향식, 즉 배경식 스키마에 따라서 독서의 정의는, 독서의 본질은 독자의 배경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이다. 평가가 오피셜이야. 평가가 오피셜도 무시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인가? 대단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이 대단한 거지 나머지 99.9%는요 안 돼요 그게. 알겠어? 그리고 과연 나보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온지도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연 그만큼 연구와 고생과 노력을 해봤냐고요. 나는 기출지문이요 평균적으로 200번 이상 풀었어요. 많이 푼 건 200~300번 넘게 풀어요. 왜? 이 흐름이 그냥 잡혔겠니? 다시. 통화정책에서 그거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왜 그 다음에 9월에 얘가 나오냐? 봐. 우리나라의 큰 금융위기는 IMF랑 리먼이야. 그걸 다 다룬 거야 사실은. 그건 다 다뤘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즉 리먼 전후에 완전히 경제체제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먹혀. 옛날 것들이. 그래서 미국도 일본도 그 답을 찾으려고 했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아베노믹스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EBS 이미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이때 만점자가 65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때 난리 났었던 지문이 이거야. 경제지문 6월 평가원에. 근데 나는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3월 학평에 순환 출자 지문이 나와버리고 EBS에 양적완화라 그래서 퀀티테이션 이지 QE랑 현대통화이론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미 다뤄줬단 말이에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방법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했고 난 3년 아닐 거라 그랬는데 3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6구 수능에 지문 9개밖에 없어. 그런데 경제지문을 이렇게까지 빡세게 많이 다뤘으면 이거 분량상 경제지문을 또 다루기 힘들다고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 집값이 씨발 코로나 터지기 전후해서 2배가 넘게 올랐어요. 7억이 15억 간다니까. 알겠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이 흐름을 잡잖아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야 돼요. 주식 20년 한 우리 엄마도 어젯밤에 내가 10분 이거 설명해서 설명시켜드렸어. 이해시켜드렸어. 아셔야 돼요. 그럼 나는 알았냐? 몰랐지. 어떻게 알았냐고? 평가원에 나오잖아. 수능에 나오잖아. 고3들한테 전국에 있는 고3들 이것 좀 알라고 내잖아요. 근데 모르겠다고? 여러분 선택.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배경이 있는 거야. 그래 놓고 이 지문 구조들이 하나씩 유음해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 인간 존재들이 생존해야 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 자본 생산성에 걸어놔야 되는 건 답 없어. 이건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럼 왜 자산 가치는 이렇게 경기 지표와 이제는 괴리되는 거고 그럼 앞으로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의 삶을 모색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의식주는 기본이잖아. 주가 해결이 안 돼, 더 이상.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 거지. 글로벌한 경제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글로벌한 흐름은 당연히 읽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내부적 흐름도 읽고 있어야지 100% 맞다 그러다 여기 땅 사면 올라요가 아니라 확률적인 게 보인다고요. 확률적인 게. 알겠니? 아직은 안 와닿을 수 있거든. 오늘부터 한 지문 한 지문 차근차근 보다 보면은 왜 내가 수업 초입에 고3 수능 국어 수업 시간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지 100% 납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업 준비 그냥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갑자기 코로나 터졌잖아. 그럼 작년 수업 내용하고 올해 수업 내용 같겠어요?
작년에 이 지문을 바라보는 관점과 올해 이 지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겠어요? 내가 아니라 일단 평가원이야. 평가원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속속들이 새로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서 정보 하나하나의 가치나 정보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일단 필기하고 잠깐 호흡 끌고 갈 건데 이 한 장면당 1분 30초씩 다시 한번 찍어주시고 한 4분 30초 있다 할 거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중간 것만 좀 지우고 지문같이 뚫고 문제풀이 들어갈 거야. 뭐라고요? 하나당 한 1분 30초씩 잡아주세요. 필기 못하는 애도 필기하라고. 놔둬서 지울 거 없어. 그리고 내가 할 거다. 마이크 잡히죠? 사실 내용이 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출 흐름을 설명드린 거고 두 번째는 기출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는 어떤 자본주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지문에서도 1단락 원리를 설명드려야 되고 지문 잡아야 되고 문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지금 5개 주제가 좀 빡빡하게 압축되다 보니까 당장 딱 초입에서 여러분이 부담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게 개강하는 첫 수업이었으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내 수업을 들어왔던 학생들이니까 지금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경제는 여러분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근접해서 출제확률이 매우 높아졌어. QE, Quantitation Easy나 MMT, 현대통화이론 같은 양적 완화 같은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 그런 주제가 한번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미 벌어졌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또 코로나 같은 일이 터졌을 때 니네들이 다 죽을 순 없잖아. 나처럼 집주인이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집값이 2배 돼 있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란 얘기야. 나가 뒤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자, 이쪽으로 봅시다. 자, 이제 지문 아까 문제 풀어봤을 때니까 그 흐름을 잡을게요. 잘 보세요. 일단 1단락 주제는 경제 원리로서 세팅이 된 거야. 물론 형광펜 드시고 글의 주제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이죠. 그게 뭐냐? 1단락이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 있잖아. 2단락 초반부까지. 통화정책.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 공개 시장 운영. 그리고 결국에는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요약 정리하면서 공개 시장 운영까지 다시 한번. 주제 세팅은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지금. 됐어? 필기하세요. 형광펜으로. 자, 그러면 2단락 초반부. 통화정책 요건 1번 선제성, 2번 정책 신뢰성이야. 그러니까 봐봐. 통화정책으로 잡고 요건 분류를 1번 선제성, 정책 신뢰성. 2단락 주제는 선제성 끝이고 3단락, 4단락은 신뢰성 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글이야. 알겠어요? 여러분이 일치 문제로 확인할 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통화정책이 주제구나. 통화정책 요건을 분류해놨는데 두 개로 분류했구나. 됐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가 어휘력이라고 적었다가 어휘력 단어 뜻이라도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봐. 지금 통화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을 분류해놨잖아. 이해됐어? 이게 잡히면요. 1번 같은 문제에서 목적 이상한데? 좁히고 발췌독이 될 수밖에 없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틀렸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발췌독으로 얘를 딱 집어내야 되는 거야. 또는 다른 게 맞다 틀리다를 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100단어 중에 한 단어를 찾기보다는요. 지금처럼 8단어 중에 한 단어 찾는 게 어려워요. 알겠어?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주제구조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구조 빡세게 집중해놓고 보면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주제구조로 뭐 하라고? 좁히세요. 그리고 이 새끼 의심간에 발췌독 하세요. 95% 특정 짓고 나머지 5% 잡으라고. 야, 우리가 범죄 수사할 때도 용의자들 모아놓고 가야지. 전 국민 다 조사할래? 범죄 확률이 높은 놈들, 피의자일 확률이 높은 놈들을 모아놓고 가야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자원이 한정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통화정책 주제도 맞고 유형이라는 나누어 제시한다는 구조도 맞지만 목적이 틀렸구나. 됐죠? 선제성, 2단락 주제죠. 그 다음에 이거는 1단락 주제 구조죠. 이것도 1단락 주제 구조죠. 3, 4단락 주제 구조죠. 끝났네. 됐니? 이건 딱 봐도 의도적으로 1번 목적, 요건 바꾼 게 보이는 거고. 목적과 요건은 다르잖아. 봐봐. 요건이 뭐야? 얘를 통해서 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요건은 즉 뭐라고요? 원인이에요. 즉 인과관계가 있는데 인과를 뒤집어 놨잖아. 목적, 결과를 만들어 놨잖아. 지금. 요건은 원인이고 즉 C고 목적은 인데 E와 C를 지금 뒤집어 놨잖아요. 당연히 얘가 될 수밖에 없긴 확신 보인다고. 그러니까 단어 뜻으로 보면 선생님 목적과 요건이 뭐가 다른데 이렇게 나와 애들이 또. 구조 잡으라니까. 불명확하면. 그러니까 애당초 구조를 잡고 갔어야 편해진다고. 아시겠어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필기해 빨리. 자,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선제성과 신뢰성인데 읽어보면 선제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미리 한 거야. 그게 정책 외부 시차 때문이었을 거고 그 2단락 구조 원리 이렇게 잡혔을 거고. 신뢰성도 야 때려 죽여도 준칙을 지켜라.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일단 지켜라. 야 결과가 나쁘면 누가 믿냐. 쟤랑 꽂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24분의 1번 정답이 이게 안 보인다고? 단어 뜻이라고. 단어 뜻. 단어 뜻이요. 단어 뜻 그냥. 어휘력. 됐어요? 이미 두 문제 죽었어. 자, 그럼 중간에 있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1단락 원리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일로 오세요. 1단락 원리 설명하려면은 사실은 그거야. 정부가 채권 매매를 한대. 그럼 채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채권 매매를 어떻게 풀까? 여러분, 이미 채권에 대해서 기출에서 다뤄줬어. 이쪽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채권은 쉽게 얘기할게요. 빚증서예요. 그럼 빚이니까 자, 원금이 있겠죠. 대출원금 이런 거. 이거를 액면 금액이라 그래. 두 번째, 대출했으니까 빚을 냈으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액면
이자율로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빌릴 건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 만기는 만기라고 이제 기간이 만기로 적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액면금액 10억짜리 액면 이자율 5% 100억이라고 하자. 계산하기 편하게. 만기 5년 이렇게 적혀 있다면 이 채권은 뭐 처음에 팔 때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어쨌든 이 채권을 사놓으면 5년 뒤에 100억 원금을 받고 매년 5%니까 매년 5억씩 받겠죠. 이런 상품인 거야. 이게 채권이야.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채권을 샀는데 매년 5억씩 받으면 좋지 하고 샀는데 갑자기 뭐 투자할 게 생겼어.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어. 근데 채권은 채권일 뿐이지 돈이 아니잖아요. 유동화가 안 됐다고 표현을 해 보통. 그럼 얘를 현금화하고 싶은 거야. 현금화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팔고 싶거든. 동시에 그때는 돈이 없었으면 지금 돈이 생겼고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시장가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이미 이게 예정 기출에 출제가 됐었어. 그래서 채권 금액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미 기출 내용이 있었고요. 됐어? 자, 이거라는 번외로 일로 올게. 일로 오세요. 자, 우리는 보통 대공황 하면은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04년에도 있었고 1907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1907년에 있었던 대공황이 사실은 금융에 있어서는 훨씬 중요한 대공황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이후에 수정자본주의로 간 거고, 1907년에는 중앙은행이 없어서 생긴 금융위기였어요. 그래서 JP모건이 중앙은행 역할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금융위기를 해결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은 정부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부, 봐봐. 민주주의라는 게 물론 고대의 로마나 그리스에 있었겠지만 근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는 개념이 달랐겠고, 그러면 근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정치 경제 체제는요 없었던 게 새로 만들어진 거야. 우리나라야 수입을 했지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시절인데 금융위기가 오니까 당연히 사기업들이, JP모건 같은 기업들이 야 중앙은행 만들어야 돼 해서 만들어진 거야. 사실은 처음엔 안 만들어줬겠지. 그런데 얘네가 해결을 했어, 금융위기를. 그럼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당연히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사기업이에요. 반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당연히 국가기관이에요. 일단 이 차이. 자, 그러면 정부와 중앙은행, 이게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종속돼 있고 미국은 사기업으로서 약간 독립적이에요. 근데 얘네 역할이 뭐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떤 정책의 수행을 해요. 어떤 정책을 수행을 하냐?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채권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채권들, 시장은 예를 들면 개인, 가게가 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이 살 수도 있겠죠. 금융이 투자 목적으로 살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뭐 예를 들면 브라질 국채가 뭐 금리가 좋대. 그럼 브라질 국채를 투자 목적으로 살 수도 있겠죠. 국가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서 채권이 나와 있을 거고 중앙은행이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들여. 야, 지문 일단락 설명이다. 집중해서 들어라. 시장에 채권을 사들여요. 그럼 돈을 줘야지. 그럼 시장에 뭐가 풀리겠어요?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매수하잖아요. 통화가 풀려요. 돈이 풀렸으니까 공급이 많아지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금리 또는 이자가, 금리랑 이자는 같다고 보면 돼. 금리는 이자율이야. 동의어야. 금리가 떨어지겠죠. 금리가 떨어졌네? 야, 금리가 싸졌으니까 당연히 대출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맞잖아. 옛날에 1억 빌리는데 500만 원 했으면 지금 1억 빌리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럼 쉽게 빌릴 수 있지. 400만 원에 걸려도 되는데.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거야. 신용하고 대출도 같은 말로 보면 돼, 그냥. 신용대출이 늘어났네? 돈이 생겼으니까 소비투자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고 공급도 따라서 늘겠죠? 경기가 활성화되겠죠?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구매력이 생겼겠죠? 그러면 옛날엔 못 사던 물건을 사기 시작을 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 막 진짜 몇천 원이었어. 몇천 원. 만 원도 넘어갔어.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코로나 처음 터졌고 막 마스크를 못 구해. 마스크를 써야만 코로나 안 걸릴 수 있어. 근데 마스크가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이야.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나가 뒤져야 돼요. 근데 재벌들은 100만 원이어도 괜찮아.
즉 물가가 오르면요 99%의 서민들이 힘들다고. 그럼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가를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는 채권을 매도해버려. 그러면 시장에다 채권을 줬으니까 시장에는 돈을 가져오겠죠.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이 통화량이 줄겠죠. 그럼 당연히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돈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내야 되는 이자도 많아지겠죠. 이자가 높아져 버렸으니 신용대출 줄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소비투자 줄일 것이고 소요공급도 줄 것이고 경기가 좀 더 안정되면서 물가도 내려가는 이 사이클이라는 거야. 그래서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아래로 해결을 하는 거고 경기가 너무 침체가 되면 위에 걸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전통적 통화 정책이었어요. 이해됐냐? 이쪽으로 와. 그래서 이 얘기가요, 여러분, 얘 빼고 계속 여기까지 가요. 즉, 포석 얘가 세팅이 딱 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만점자 65명. 대치적 200명 마감반에 만점자 1명도 안 된다는 얘기를 왜 안 믿냐고. 아니, 평가원 통계 자료도 안 믿으면 도대체, 믿으시는 종교가 있으신가,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엔 이게 먹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문제는 리먼 터진 뒤에는 안 먹혀요. 어떻게 돼버린다고? 좋네. 경기 지표랑 자산 가치가 같이 가다가 글로벌 금융이 터져가지고 경기는 박살나는데 자산이 더 올라버려. 좋아졌더니 또 올라. 코로나가 박살났더니 아예 그냥 뚫고 올라갔어. 뭐가 생겨요? 버블이 생긴다고. 버블 터지면 좆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그걸 알아 지금. 해결 방법이 없어. 왜? 옛날에는 이게 돼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경제 교과서야. 경제 교과서적 원리야.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잘 먹혔어요. 요즘은 안 먹히기 시작을 해.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도 일본도 답을 못 찾았다니까 지금. 오케이? 어쨌든 이 지문 2018 6월에만 세팅하자면 이게 1달러에 다 때려 박힌 거야. 만만한 지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달러 왜? 근데 1달러 이렇게까지 출제됐었던 이유는 설명했었죠. 이게 일로 와. 이게 시중에서는 사전정보 세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전정보 세팅이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요.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만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니까. 너희가 이거 필기해보고요. 1달러 비교해봐. 훨씬 정보가 줄어 있어. 왜겠어요? 이미 기출됐으니까. 이미 EBS 연계해서 내니까. 좀 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거북해도 어쩔 수 없어. 평가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독자의 배경식과 글의 내용의 대화적 활동이 독서의 본질이라고 보니까. 즉 배경식과 하향식을 환기를 시킨 거예요. 1달러에. 야, 너희가 지금까지 기출에서 배웠던 EBS 배웠던 경제원리 세팅해 줄게. 기억나지? 풀어봐. 이런 느낌이야. 모르니? 그럼 틀려야지. 이런 느낌이라니까 정말로. 선생님 저는 그래도 맞췄는데요. 수학하고 다르지. 수학은 정답 하나가 매우 정확하게 특정될 수밖에 없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적당히 찍어놓고도 여러분이 맞았다고 착각을 해요. 동그라미 쳐지면. 그 문제인 거야.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그 선지가 정답인지 여러분 100% 논리적으로 따져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거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어마어마해져요. 사람 말 한 문장 가지고도 6시간씩 8시간씩 떠들 수 있는 게 논리라니까. 논리 시험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착각하지 말라고. 자, 1달러에서는 여러분이 파보면 알겠지만 정보가 불충분해요. 그러다 보니 그 의도를 이거라기보다는 예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경제원리 세팅을 하고 나서 일단 근데 주제는요. 통화정책이야. 자,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건들은 이 두 가지란다. 첫 번째, 시차가 있을 수가 있지. 자, 와봐. 봐봐. 통화정책을 처음에 딱 쓰잖아요. 봐봐. 여기는 당장 단기적인 영향을 받겠지. 그런데 되고 해야 되니 저 뒤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장기적 영향을 받겠죠. 이해됐어? 봐봐. 뭐가 생겨? 시차가 생기잖아요. 즉, 통화량 조절로 금리 조절해가지고 물가 조절하려면 무조건 시차가 생긴다니까. 이해됐니? 사실 1달러 내용 받아서 2달러에서 선제성이라는 개념을 세팅을 한 거야. 그리고 준칙주의, 재량주의는 다 그냥 단어 뜻이라니까요. 때려주고도 준칙 지켜라. 야, 뭔 소리야. 결과를 내야 사람들이 믿지. 됐어? 봐봐.
이미 벌써 1번 문제, 3번 문제 끝났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일로 와. 지금 현재 물가는 2%, 3%, 3%인데 물가를 2%로 유지를 해야 돼요. 1%포인트를 낮춰야 돼요. 1%포인트를 낮춰줘야 돼요. 그럼 봐. 원리 첫 번째. 1달러 원리야. 자, 일로 와요. 물가를 낮춰주려면 금리를 높여야 되지. 맞잖아. 물가를 낮춰주려면 금리를 높여야 되지. 그래서 1달러 원리 금리를 뭐 해줘야 된다고? 금리를 높여줘야 된다고. 됐어요? 자, 보기 보니까 현재 금리가 4%였으면은 1.5% 높이고 내렸을 때 물가가 1% 바뀌더라? 그러면 당연히 5.5%로 높여야죠. 됐어? 두 번째, 뭐가 있다고? 이만큼의 시차가 있다니까. 이만큼의 시차는 어떻게 가져오는 거야? 1분기래요, 시차가. 그러면 당연히 이때 딱 금리를 높여주면 1분기 뒤에 한 분기 동안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됐어? 그래서 2%로 낮춰주겠네요. 2분기 동안에. 자, 그러면 지속은 얼마나 된대? 지속은 1개분기 정도 된대요.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해야 유지가 되겠네. 정답 5번 끝. 됐습니까? 금리를 4%에서 5.5%로 1.5% 높여줘야 물가는 1% 낮춰지는데 한 분기 앞서서 선제적으로 해줘야 된다. 정부 시타 때문에. 정책 외부 시타 때문에. 그리고 지속은 1분기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정답 5번 끝. 됐습니까? 봐봐. 정답 나오는 거 봐. 자, 다시 깔끔하게 풀어볼게. 봐. 1달러 경제원리에서 핵심적으로 들어온 거 이거야. 금리와 물가의 관계야. 됐어요? 자, 물가를 낮추려면 금리는 높여야 된다. 핵심 원리죠? 두 번째, 요건은 선제성과 신뢰성인데 선제성, 시차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된다. 신뢰 얻는 방법은 준칙을 때려주고도 지키거나 아니면 재량껏 해서 결과를 내거나. 그럼 봐, 다시 한번. 정답 나오는 거 봐. 22번. 통화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건, 즉 인과의 원인에 해당하는 걸 유형으로 나눴지. 목적, 결과에 해당하는 걸 유형으로 나누지 않았죠. 주제구조로 1번 바로 아웃. 자, 두 번째 보기 문제. 현재 지금 3%로 예상이 돼. 이걸 2%로 낮춰야 돼. 그러면 물가를 낮추려면 금리를 높여야 된다고요. 금리 현재 4%예요. 물가 1% 낮추려면 금리 1.5% 바꿔야 돼. 그래서 4%에서 5.5%로 높여야죠. 4%에서 5.5%로 높여야 된다고. 두 번째, 시차는 1개분기. 따라서 1월 1일 초입에 넣어야 4월 1일 2분기 들어갈 때 진행이 될 거라고. 그리고 지속은 1분기, 그러면 한 분기 더 해줘야 된다고. 됐습니까? 정답 5번 끝.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려주겨도 준칙을 지켜라. 그래, 정답 1번 끝. 됐습니까? 정답 끝이야. 필기하세요. 필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잡아주시면 되겠죠. 필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그러니까 평가원이 큰 그림을 가지고 한 조각 그림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조각 그림은 독립적으로 해석을 한다? 해석이 똑바로 되겠어요? 두 번째, 그 흐름이 없더라도 지금처럼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아놓잖아. 집중할 정보가 딱 보이잖아. 정답이 그냥 나온다고. 사실은 내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 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이 한 지문을 풀기 위해서면. 그런데 다음 지문 풀 때 이게 어떤 힘을 작용하는지 보세요. 알겠냐? 왜? 이 지문은 처음 나온 지문이잖아. 당연히 이게 전제되지 않고 풀 수 있게 설계를 했을 거야. 물론 그 연습도 했어야 돼. 하지만 이런 연결고리와 이런 큰 그림이 있었으면 한 번은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뒤쪽 지문대로 해서는 최대한 배경 설명을 안 할 거야. 지문 구조와 내용에만 오히려 집중할 거야. 그러면 얘보다 분량이 2배, 3배 되는 지문들도 되게 쉽게 뚫리는 게 보일 거예요. 자, 필기합시다. 이거 아까 1달러 잡았죠? 원리 또 추가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원리 같이 올게요. 자, 통화정책은 아까 현관 비율 쳤고,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같은 경제 목적 달성으로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자율 통화량으로서
물가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됐죠. 구조. 자, 통화정책 수단 공개시장 운영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채권을 매매해가지고 이자율을 바꾸는 거죠. 자, 채권을 매수하면요, 이자율은 하락한대요. 채권을 매도하면요, 이자율은 상승한대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투자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요.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이자율이 상승하잖아요.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이 떨어진다. 됐습니까? 필기해놔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진 찍고 이쪽으로 오세요. 필기해 얘들아. 이쪽으로 와. 결국 이 설명이야. 그러면 중간중간 고리들을 내가 추가해둔 이유는 이게 저 기출 흐름을 쭉 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하나의 세트 정보로 평가하는 보고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미싱한 부분을,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또는 알고 있지 하고 내버린 거야, 그냥. 이걸 여러분은 매 지문 풀 때마다 다 써먹는 정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외워져 있어야 돼. 알겠어? 그리고 내가 이걸 해놓고 보니까 너무 도움되는 게 뭐냐면 경기지표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경제 문맹에서. 왜 경제 문맹이었냐? 나는 비트코인을 120만 원에 샀던 사람이야. 그래 놓고도 500만 원 까먹었어. 비트코인이 120만 원 할 때 그때 한 1200만 원 샀나? 6개월 있다 600만 원 됐더라고요. 에이씨 막 팔았어. 지금 6천만 원 가자. 그리고 나는 심지어 삼성전자나 LG 가지고도 주식을 깨먹는 사람이야. 왜 이런 경기 알못이었을까? 옛날 사람이에요. 서울대 문과 중에, 서울대 심지어 이과 중에도 고시 생각 안 해본 애들이 없어. 나도 고시 공부했던 애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옛날에는 자본 생산성, 노동 생산성 똑같이 가. 이제는 괴리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다시 일로 와. 이거 빨리 화살표 잡아줘요. 이 내용이 완벽히 소화가 되려면 사실은 저게 세팅돼 있어야 되는 거고, 저게 잡으라고. 세팅돼 있으려면 원래부터 기출됐기 때문에 전제를 한 거라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달락 갑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1번 선제성, 2번 정책 신뢰성. 그래서 선제성에서 선제성이다. 자, 미리 해야 된다. 야, 그냥 단어 뜻인데. 응? 그냥 단어 뜻인데. 미리 대처? 선제성? 왜? 왜 그래야 돼? 아하, 시차 발생, 외부 시차 발생.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예시 들어봐야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끝. 됐니? 따라서 뭐 똑같은 얘기 했겠지. 이미 선제성 주제라는 거 잡았는데. 필기요? 됐죠? 자, 2단락 갑니다. 3단락. 또한 통화정책은 민간의 신뢰 없이는 안 된다. 자, 또한 세모 치시고 위쪽에 뭐가 있어? 신뢰성에서 여기 신뢰성으로 넘버 2 연결. 따라서 당연히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데 신뢰성의 첫 번째는 뭐다? 기업 준칙주의다. 2-1. 그 다음에 니은 재량주의다. 2-2. 단어 뜻. 그냥 어휘예요. 어휘. 어휘라고만 써놓으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정보 처리는 이걸로 끝이야. 됐어. 좀 이따 사진 찍어 올려줄게. 지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지문 구조 터는 건 이걸로 끝이라고요. 되게 간단한 지문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까지 간단할 수 있었던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포석이었고 사실은 야, 이제 경제를 좀 정리해보자. 의도의 첫 지문이었던 거죠. 됐죠? 지문 필기 이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진짜. 이걸로 끝이라니까.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 여섯 단어, 일곱 단어로 끝이에요. 단어들만 알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요? 목적, 인과의 결과가 아니라 이펙트가 아니라 요건, 원인, C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털고 내용으로도 털면 확인사설 2번 했잖아요. 1번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문제 얘기했었죠. 1달러 원리 뭐였다고 결국에는 물가 상승 영향 주는 건 금리다. 그럼 금리는 1.5%포인트만큼 바뀌었을 때 물가가 1% 바뀐다. 당연히 그리고 원리를 잡았죠.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떨어진다. 따라서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금리를 4에서 5.5로 높여야 되겠구나.
두 번째, 시차는 1개분기니까 2분기부터 하려면 1월 1일부터 해야지. 지속은 1개분기, 그러면 4월 1일도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정답 5번 끝. 자, 준칙주의 때려 죽여도 준칙을 지켜라. 정답 1번 끝. 이해돼? 주제구조 뽑아낼 줄 알죠? 그것만 연습했죠. 지금까지 뽑아냈더니 그냥 정답은 탈탈탈. 3분 컷이야, 얘들아. 많이 잡아줘야 4, 5분 컷. 이거 10분씩 푼다고요? 실전에서 한 30분 풀고 있으면 종칠걸? 됐어? 자, 필기 못한 거 하시고